자,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는 가운데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들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지문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답은 맞췄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겠죠? 네. 지문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답을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전에서도요. 모든 그 합격생들이나 잘하는 친구들이 지문을 막 100% 완벽하게 소화하고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딱 저는 항상 복기를 시키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근데 이것도 이제 공개를 하려고요. 복기하는 거. 예전엔 지금 올해까지는 제가 복기한 거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수업의 연구 자료로만 썼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다른 과목들, 리트나 뭐 NCS나 이런 거를 다른 학원에서 이제 계약 종료하고 이제 제가 독립적으로 나오면서 이 사업체를 꾸리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홍보 자료로 쓴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수강생들이 합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사고 과정으로 선택지를 추렸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저는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 다 부탁을 해서 제가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양해를 구해서 오픈도 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자랑도 좀 하고 해서 이제 저도 돈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가 많아서. 네. 이런 것들도 공개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도 드리고 네, 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복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지문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답이 되는 원리만 보여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문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읽다 보니까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딱 만나는 순간 '이거 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선택지를 추렸을 때도 그거 하나밖에 안 보였고. 그래서 사실 지문의 이해도는 엄청 떨어지고 30% 밖에 안 되는데 답밖에 안 보여서 답을 찍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떤 케이스죠? 어쨌든 순간적으로 지문을 읽지는 못했지만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고 출제자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답을 만드는 건지에 대한 감각과 그다음에 정확한 접근이 모두 가능한 친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또 주거나 아니면 다시 떼어놔서 "지문 핵심 파악해 봐라." 이렇게 하면 정말 무리 없이 그냥 얘기를 해 주거든요. 물론 이제 실전 가서는 엉망진창 혹은 몰입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실전에서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공부를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출 지문이든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그 지문들은 기출 지문들은 내가 파악 안 되고 순간적으로 읽었을 때 소화할 수 없는 문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지문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답을 맞힌다고 하더라도 그 지문에 대한 완벽한 접근을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오르겠죠. 만약에 그 지문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고 해도 아마 틀릴걸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비슷하게 쪼끔만 꼬아도 그 지문에 대한 파악이 안 됐으니 비슷한 문제를 내도 그게 비슷한 문제라고 인지를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기출이든 어떤 선택지든 다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또 얼마 전에 좀 질문을 하셨는데 "선생님 하루에 언어 공부 몇 시간 해야 좋을까요?" 하는데 전 최소 3 시간에서 4 시간 강의를 빼고 네 한 번 할 때 90 분은 최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깔짝하는 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네 몰입을 해서 푹 들어가서 3 시간에서 4 시간 정도는 해 줘야 뭐 공부를 했다고 하지
뭐 1시간 깔짝하고 뭐 30분 깔짝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거는 위안을 삼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30분씩 깔짝깔짝 할 바에야 일주일에 3번으로 줄이고 한 번 할 때 3시간, 4시간씩 인풋을 팍 주는 게 훨씬 더 언어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몰입해서 깊게 깊게 사유하고 사고하고 그 자체가 언어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겉으로 이렇게 뭐죠? 얕게 사고하고 얕게 그냥 문제 풀고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 거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어 공부하실 거면 항상 제대로 하자.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또 피드백이 더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독해력 챌린지처럼 피드백을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번 1기는요. 어떤 의도로 연 거였냐면 우리 수강생들이 독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안내의 그런 목적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실강 수강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강생들에게 혜택을 좀 많이 드렸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뭔가 본격적인 수업이나 뭔가 케어를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저도 기대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항상 수강생분들에게 독서를 병행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제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각자의 영역으로만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끌어보자.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2기부터는 조금 더 이제 비용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거고, 진짜 필요한 친구들만 등록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원도 제가 이제 마감 처리를 할 거고요. 케어가 가능한 친구들만 받을 겁니다. 그 숫자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독서 살롱은 점차 무료 혜택이나 뭐 강의 혜택 그 수강료 혜택 이거는 거의 이제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꿈꾸는 독서 살롱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독서 모임들이 꽤 있어요. 3-4개 정도가 되는데 그 독서 모임과 합쳐서 정말 살롱을 만드는 게 제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지만 이렇게 합격을 해서 독서라는 매개를 통해서 어, 그 합격생들이 모임을 갖는 네. 그런 거를 제가 꿈꾸면서 만드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합격생들과 이런 그 독서 살롱이 아마 합쳐질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굉장히 네, 아름다운 네, 그런 그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 모임에 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원에도 사실 모임이 원래 2개 있었었는데 제가 2개 다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이제 하나로 합쳤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도 변호사가 이번에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변호사 변시 준비할 때는 너무 바빠서 독서를 못 하다가 이제 합격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비대면으로 변호사가 된 친구들과 함께 네, 또 그 책을 함께 읽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짧게 짧게 매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5급이나 7급 그 친구들은 이미 오래됐어요. 되게 7, 8년 된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이제 나중에 다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임을 제가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독서 살롱이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한 이후에도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만들고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이고 아마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도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2기부터는 제가 좀 더 많이 깊게 개입을 해서 제대로 읽고 있는지도 체크를 또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필수로 들어가는 게 이제 2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이제 발제문,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발제문을 매주 쓰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쓰게 될 거고요. 발제문을 써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발제문을 써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 엄청 여러 번 읽게 되거든요. 내가 맡은 부분을. 그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핵심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문장으로 옮길 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엄청 하게 돼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텍스트를 분해하고 조합하는 그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모두 다 발제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그 매번 이제는 쓰기, 10문장으로
쓰는 것들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기본의 틀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교정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깊게 들어가는 독서,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토론 이게 들어가니까 아마 2기 이후부터는 조금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피드백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의견을 준 친구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알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본 게 드물었다고 해요. 제가 의도한 게 그거였거든요.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읽게 되면 대충 생각하고 여기에서 지금 논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나라면이라든지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한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깊게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독서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사유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나누는 그런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청취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대요. 그래서 스푼 라디오 같은 거 해도 좋겠다. 일단 스푼 라디오가 뭔가요? 참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참 용어들이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스푼 라디오.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언어 독해 연구소를 꾸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학원에서 있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수용할 넓은, 네, 포용력 있게 넓게 수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음, 저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마지막에. 그, 이제 그 교수님께서, 어, 이때쯤이면 눈치챘겠지만, 이 부분 읽으셨죠? 세 가지의 시각 중에서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만 나는 세 번째 시각이야. 막 이런 그 진술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칸트와 또 롤스를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들을 좀 또 까는 거잖아요. 중립될 수 없어. 개입해야 돼. 그래서 적극적으로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할 수 있어야 돼. 헌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왜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에 대신하여 이렇게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하고 삭제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뤘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 거의 한 60%, 80% 가까이가 부정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만 쓰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거쳐서 이들을 좀 비판하고 이걸 부정하는 그런 입장들을 설명하는 데 썼을까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참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너무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예측했던 내용들이나 생각했던 내용들의 좀 그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 이미 세 가지의 시각을 봤고 세 번째 시각이 필자 입장과 가까울 거라고 봤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 가까울 거라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읽었을 때 이미 끝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래서 거의 마지막 부분은 시시하기도 했고 새로운 얘기가 없기도 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끝난 느낌? 어떤 책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그런 결론들을 봤을 땐 조금 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뭔가 허무하다? 뭐야? 이런 느낌을. 네. 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셋에서 속어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쵸. 맞아요. 속어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부분에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중에서는 공리주의는 완벽하게 소거하고 삭제해버린 느낌이거든요. 근데 자유주의는 완벽하게 삭제를 하기보단 그게 칸트와 롤스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칸트와 롤스 중에서 롤스가 최고의 정의와 관련된 네,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입장들을 또 소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만 남기죠. 그래서 뭔가 소화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밝혀나가는 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의 의견. 존재의 증명보다 다른 존재의 부정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서 그렇게 비판할 것이다. 네. 저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말이 맞다. 이게 이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다른 그동안에 있었던 논의들이 잘못됐어 라고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그렇다면 좋은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중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좋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답한다라는 거, 그게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그 공동체의 미덕, 개인의 측면으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 시민과 공동체의 측면에서 그러한 그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뭔가 도덕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라서 사실은 조금 저는 허무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즘 대세 사상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라서 비판에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가요? 아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그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리주의적 사고, 무언가들을 다 일어나하여서 계산할 수 있다,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밑바탕이 깔려 있고, 네, 그래서 최대 다수의 행복, 그것을 이제 극대화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자유가 항상 뭔가 되게 좋은 가치로서 누구나 당연히 자유는 좋은 거지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자유라는 것이 개인적 측면에서의 자유, 음, 개인의 선택으로서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그냥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자유, 평등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 속에서도 비판하고 반박할 그런 논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새삼 깨우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쵸. 그래서 되게 좀 추상적이다기보단 너무 아름다운 얘기로 그냥 끝나서,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삶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좋은 삶. 그러니까 그 가치, 공동체가 좋은 삶이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공동체에다가 더 기준을 두고 한다라는 건데, 그것을 공론화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너무 아름답기만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 되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에도 비판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후다닥, 네, 예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근데 진짜 그렇지 않나요? 다른 그런 그 입장들을 비판할 땐 다 사례를 들었어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고 논의를 되게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본인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마지막 장면은 네,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되게 빈약하죠. 다른 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그냥 빨리 마무리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낙태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뭔가 그 사례 자체도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당연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배치를 해서 논의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뭔가 공동체적 미덕 여기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사례들을 배치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리 철학 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글쓴이처럼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분량을 많이 해서 쓰기보단 어, 자신의 입장과 대비되는 그리고 자신이 반박하고자 하는 입장들을 소개하고 소거하는 형태의 그 분량을 많이 배치하는 그러한 형태의 논의가 많이 있다. 전개가. 네. 아, 그거 진짜 잘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케네디랑 오바마를 칭찬이라 해야 하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길래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간 글처럼 느껴졌어요. 이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많이 드러나요, 사실은. 그걸 생각하고 또 이 책을 읽으면, 네, 그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았습니다. 비판이라기보단 그거에 대한 논의? 네. 책이 그래서 화제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유, 네. 정치적 색깔 때문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의도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다면 아주 훌륭하게, 네. 잘 읽으신 겁니다. 네. 어, 정치적 담론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오히려 샌델 주장이랑 부합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해준 게 아니라 소름 돋아.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공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나 여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이제 우리 모두 다 생각해보자. 그런 거군요. 윤주 씨가 말씀하신 게 그런 건가요? 소름. 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저도 지금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네요. 천재 맞네요, 이 아저씨. 아저씨 맞죠? 네. 여자분 아니죠? 네, 샌델 교수님. 오, 소름, 소름. 그렇다면, 네, 그런 거 모두가 맞겠죠? 와,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의 장을 우리한테 지금 만들어준 거네. 소름, 소름. 네. 뭐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봐라 이거네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네요. 소름 돋았어. 이마에까지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 속에서 그러한 논지를 펼쳤는지. 와우. 네, 지금 약간, 네, 뭔가 탁, 띵 하면서 그거야 하는 순간에, 네,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거였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네,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역시 이제 같이 읽는 이번이 가장 풍성하게 제대로 읽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역시 함께 읽었을 때, 네,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롤스부터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임의적 요소라는 키워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쨌든 자연의 배분 방식 자체는 정당하다 그리고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룰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정한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임의적이다. 우연 아니냐?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그런 배분 방식 자체가 정당하지도 부당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제도가 그러한 사실을 다루는 그 방식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요. 선천적 재능의 분배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롤스의 정의론 같은 경우에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서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의라는 것은 이제 목적론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정의는 어쨌든 어떠한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스, 즉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어떠한 정치가 좋은 삶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실천적 지혜, 그래서 습관, 실천 이런 단어들을 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의 목적은 공리주의처럼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그다음에 자유주의처럼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이 본성에서 언어적 측면을 좀 강조해주고 있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 바로 좋은 삶을 위한 어떤 정치적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칸트, 롤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간의 좀 뭐랄까요, 그 관계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칸트는 자율적 의지를 강조해줬고, 롤스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가상적 합의를 좀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텔로스를 구해야 된다. 텔로스를 알아야 된다. 라는 입장인데 칸트와 롤스는 특정한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와 롤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도 비교를 하고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칸트의 도덕법을 따르거나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나 또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역할이나 정체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칸트하고 롤스는 권리가 선보다 앞선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을 하는 입장이 공동체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개인 그 넘어선 공동체의 입장에서 권리가 선보다 앞선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비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 필자가 이제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공동체라는 단어와 이제 연대 의무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도덕적 책임에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도덕적 자격으로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바로 정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속된 자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사유,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타인들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어쨌든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그죠? 내 삶의 이야기는 과거와 그리고 또 타인들의 이야기와 결부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된 자이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트와 롤스는 권리가 선보다 앞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필자를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를 이제 반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칸트와 롤스는 좋은 삶을 단정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좋은 삶을 만들어가고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헌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목적론적 관점이죠. 좋은 시민과 좋은 인격을 키우는 것이니까 헌법의 역할 자체도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칸트와 롤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을 거부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뭔가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타인의 가치를 강요할 수 있다. 어쨌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강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헌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개인을 좀 독립된 자아로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 방식을 거부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입장을 좀 제고하고 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좀 더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덕적 행위자로서 서사적 개념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 사유를 할 때 공동체의 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중립을 갈망하는 태도는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중립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좋은 삶과 정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결국 좋은 삶을 생각해보지 않고서는 정의를 생각하기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삶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의 접근법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서 제가 아까 얄미웠다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그래서 사실은 그 세 가지의 시각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동체주의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주의가 나옵니다. 정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 개인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다. 인 거고요. 개인의 자유도 물론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공동의 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공리주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자유주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제 필자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럼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이제 시민의식, 희생, 봉사. 그래서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시민의 미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시장의 도덕적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불평등이 결국 심화될수록 연대의식도 약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미덕까지 좀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불평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 연대의식과 시민의 미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참여 정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끝난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인 참여 정치입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정치보다는 도덕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덕적인 참여 정치를 강조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시한 게 가장 필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기 때문에 참여 정치를 강조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여 정치를까지는 아니지만 정치까지는 아니지만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적인 어떠한 담론이 형성되게끔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면서 의도하고 끝을 맺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부분들 간단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잘 들어왔다. 내가 읽은 것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을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잘 읽으신 거고 마지막에 해당되는 10장이 쉽게 들어왔다면 앞에 부분부터
사실 누적해서 잘 예측하면서 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장만 단독으로 읽었을 땐 더 추상적이고 무슨 말인지 더 모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리주의와 그다음에 자유주의의 입장, 그다음에 칸트와 롤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간의 관계, 그다음에 정의에 대한 세 가지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어떠한 입장에서 필자가 누구를 긍정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독해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장이 조금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시간이 많이 길긴 했지만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친구 한 명에게 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두 분 정도.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토론? 안 해봤는데 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지민 씨. 그럼 지민 씨부터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네. 네, 지민 씨가 아까 그 우리를 소름 돋게 한 사람이 지민 씨죠? 맞나요? 저는 아닌가? 네, 아닌 것 같아요. 누구지? 아까는 잠깐만요. 오늘 우리를 소름 돋게 한 친구도 기다리게 잠깐만 할게요. 윤주 씨 기다리고 있으세요. 윤주 씨. 네. 아, 윤주 씨였구나. 네. 우리 지민 씨는 이 여러 가지 견해를 봤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네. 어떤 견해가 가장 자기의 그 견해와 부합하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 잠시만요. 충분히 생각해도 어렵네요. 돼요. 되게 많았으니까. 거기 중에서도 그나마 내 입장과 좀 제일 부합한다. 가깝다.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을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음, 모르겠는데, 조금 그 목적에 맞춰서 그걸 판단해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그 음,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목적에 중점을 두고 사유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매력적으로 동의가 되셨나요? 다른 것들은 이제 하나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약간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음, 있었는데, 이제 음, 목적이라는 것은 각각 개인마다 그 이제 선택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나는 음, 거잖아요. 음, 근데 다른 것에서 음 예를 들어 뭐 음, 공리라고 치면은 전체 이익을 따져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이 목적은 같은 대학교라고 해도 그 대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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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자유롭기도 하면서 음, 그 개인의 행복도 있고, 그 음, 부분에서 조금 음. 저희 생각과 비슷했던 것 어,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은 어떤데? 정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떤 게 정의인가요? 내가 정의론, 누군가한테 나는 정의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란, 어, 이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런, 또, 뭘까요? 약간, 다 조합해서 보면은, 음, 음, 좋은 삶, 어,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 저자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필자의 정의론을 비판한다면 어떻게 비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판, 음. 죄송합니다. 다른 분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정지가 오나요?
네. 그럼, 내정지가 맞는데 근데 어, 뭔가 그전에 했던 토론과는 좀 더 이 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어. 뭔가 당황했어? 더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거는 네. 이따가 조금 정리하고 계세요. 네. 그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낙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어, 입장이에요. 어, 사실은 어. 이제 여기서 나왔을 때 뭐 개인의 자유라고 했으면은 음, 뭐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음, 이제 생명이 음,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생명이 주어졌다고 이제 그거의 관점이 여러 가지인데 음, 생후 한 8주 음, 전까지는 아직 악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음, 생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음, 낙태는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주든 8주든 네, 미만의 태아에 대해서의 선택권은 네, 그 산모에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산모에게. 산모에게 선택이 있고 선택의 자유는 태아가 아닌 네, 그 아이를 임신한 네, 그 여성에게 네,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하나는 질문은 그렇다면 그 낙태를 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혹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만약에, 전적으로 만약에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의 자유를 인정을 한다. 사주든 네. 팔주든 아직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혼자만의 선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하나로 대답할 순 없겠지만은 음, 이제 부부가 같이 해서 이제 음, 엄마만의 자식이 아니라 아빠, 음,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다만 그 생기는 과정이 뭐 음, 피해로 인해서 성폭행으로 인해서 생겼다. 음, 피해로 인해서 생겼으면은 동의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외를 하지만 음, 이제 아이를 임신한 부부의 입장에서는 음, 부모를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혼전 임신은요? 혼전 임신도 이제 부부라는 정의가 없을 뿐 음, 누가 아빠라는 음. 이제 생물학적? 네, 생물학적 부모는 존재하기 음,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는 동의가 필요로 하고 음, 그게 만약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음, 했다. 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혼자 동의가 없이 음, 예외적으로 음, 가능하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해요. 네. 만약에 4주하고 8주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아기를 낳은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주하고 8주가 정도 되면요. 성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특정 성별을 알게 돼서 나는 그 성별이 싫어. 나는 딸 낳을 거야. 그래서 낙태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어. 요즘에는 알려주시나요? 그럼요. 다 알려주죠. 다 알려주죠. 아, 그게 이제 법으로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요새는 초음파가 너무 잘 되니까 네. 본인이 봐도 알아요. 네, 아, 본인이 이게 그 산부인과 검진을 가도 알고 그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와서 판독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합니다, 성별을. 그러면 성별을 아니까 난 낙태할래. 근데 이- 음, 이것만을 음, 예시로 두고 그것을 또 그냥 낙태를 금지할 수는 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음, 사람이 속고 속이는 입장에서 안 음, 속을 수도 없는 거고, 만약 이것을 음, 예외로,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금지시킨다면 음, 그거에 대해 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어쩔 수 그렇군요. 없지만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문제시가 되는 낙태와 관련해서 또 항상 논의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성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뭐 다운 증후군이나 장애, 그리고 우열하지 않은 그런 문제, 염색체 이상.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능성이 엿보일 때, 그때 낙태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런 내가 그 아, 태아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일부에 대한 이야기보단 성별이든 내가 우수한 유전자든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는 그거마저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애가 있으니까 낳을래 말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태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떤 그 상태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자유까지 허용할 수 아니요. 있다. 근데 지금 그냥 어떻게?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 만약에 음,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음, 것으로 아이를 출산을 했을 경우 음, 그 아이가 만약 고아원에 버려지는 음, 것은 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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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아원에 뭐 상황이 안 음, 돼서 음, 고아원에 놓고 그게 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이기 음, 때문에 음, 이것 역시 음, 뭐 유전의 우열성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음, 아 일관성 있게 대답해야 돼서 그런지는 음, 음, 모르겠지만 네 가능하다고 일단은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막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죠. 네. 생각 안 해봤죠. 거기까지. 네. 생각하니까 좀 네. 복잡한 문제 이런 같지 않아요? 네, 부분이 생각해보니까. 좀 음, 가지치기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중에 면접 때도 마찬가지지만 준비를 많이 해가야 돼요. 아, 네. 안 그러면 이렇게 당황하면 그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일관적으로 대답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흔들렸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는 순간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거를 꼭 기억해 두고 앞으로는 여러 논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친구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뭐 진짜 아까 스푼 라디오 얘기해서 그런지 무슨 라디오 하는 것 같네요. 네. 윤주 씨, 네, 네, 오늘 우리 모두를 소름 돋게 한 주인공. 웬일입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윤주 씨는 그러면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정의. 윤주 씨가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아까 앞에 분 말씀하실 때 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음, 누군가가 주장을 했을 때 음, 그게 쉽게 누구에게나 공유될 수 있는 음, 상식이면 그게 정의인 거. 음, 음, 뭔가 그러니까 억지를 보편적, 부리지 않고도 그게 수용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납득을 시키려고 하거나 설득을 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타당한 원칙들, 뭐 예를 들면 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 네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 능력주의. 그러면 능력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의의 기준에 따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제 내주실 때 음, 저는 롤스 입장에서 써서 냈는데요. 음, 음, 그게 사실 제가 제가 글로 주장을 하기에는 음,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롤스가 훨씬 더 음, 설득력이 있다고 어, 생각해서 그렇게 어, 잡고 쓴 거였거든요. 어. 근데 오늘 부분까지 읽고 음, 보니까 음, 음.
그러니까 주장을 하기 쉬운 거는 물수인데 음, 입장이. 근데 정의라는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했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것까지 읽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런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공동선과도 연결이 되나요? 공동선이라는 네네. 개념과. 그러면 그 공동선이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한 꼭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원칙들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더글로리가 엄청 핫했잖아요. 음. 그게 사실은 이 엄청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어떤 끊긴다. 더글로리 재밌었는데. 때리거나 어떤 가해를 하는 음,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분하고, 그리고 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건 잘못됐다, 음, 공감하고, 이제 음, 그런 거가, 음, 그게 아주 쉽게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음, 매개해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 공동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적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네네. 말씀하신 더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가해자 입장들이 공분을 사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는 그거는 이제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 드라마에서도 결국엔 그들을 응징하잖아요. 세월이 많이 네네. 흘러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공동선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응징을 그런 해야만 경우에는, 한다? 네, 말씀하세요. 뭔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공동선이라는 거는 어떠한 논의에서도 납득 가능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응당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근데 아닌 그런 논쟁이 될 만한 그러한 경우에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면 저는 음, 음, 저는 그 공동선이라는 게 음, 문제가 될 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어떤 음, 특정 케이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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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그걸로 막, 보편적인 원칙을 끌어낸다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몇 가지의 문제에서만 빼고, 뭐 생명이 소중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안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경우 빼고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특정 사례를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공동선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완전히 공리주의나 자유주의를 삭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공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다수, 집합체, 공동, 그들이, 어쨌든 그 공동선 그 자체가 다수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라는 게 다수적 측면, 그래서 공동체로 인해서 개인의 그것이 뭔가 또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 책에도.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선이라는 개념을? 개인과 배치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뭐, 아니면 그 공리주의에 대한 입장과도 좀 연결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뭔가 지금 떠오른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음, 뭐, 그, 그 아파트 경비원분들 음,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음, 경비원분들께 음, 뭔가 배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음, 왜 내가 이거를
사실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건데 내가 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부. 근데 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은 음. 무슨 그 엘리베이터 그 음. 게시판에 음. 몇 동 몇 호에 산다. 근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이제 견해를 거기다가 적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그게 만약에 내가 그거를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게 뭔가 나 부당한데? 라고 느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이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다를 수 있는 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배려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도 그냥 지내거나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되게 충격과 공포와 소름을 선사해 준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우리 지민 씨 다시 연결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윤주 씨 얘기 듣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제 느꼈는데, 저도 정의, 딱, 누구에게나 이 정도는 오케이 다 시켜주는 그 정도, 딱 그러한 것이 정의가 아닐까.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것이 정의라고. 모두가 비슷하네요. 모두가 네네.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선, 이런 걸까요? 상식? 네. 저도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이제 더 고민해봐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두 친구들한테 던졌는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네, 깊은 대화들을 좀 나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토론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셨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저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접을 할 때 한 가지 방향으로 일관된 입장을 보여도 그 주제가 면접관이 추구하는 입장과 좀 다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다름이 아니고 낙태의 문제는 저출산 때문에 국가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입장일 것 같은데 만약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 주제로 계속 일관되는 입장을 표시하면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 알죠, 여러분들? 왜냐면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낙태를 긍정하는 입장이면 여러분들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직이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알기로도 면접관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과서적인 그 입장과 결론, 남들이 다 얘기할 만한 대답을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 큰 방향과 틀 있잖아요. 그 방향은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로스쿨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로스쿨의 면접이랑은 조금 다르고, 이제 피셋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네, 국가의 입장, 그리고 국가의 그런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논점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낙태를 찬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면접관들이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흔들리는 걸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막, 어떤 친구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대요. 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툭 떨어지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럴 수도 있겠네요. 하다가 하고 이렇게.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차라리 자기의 입장을 일관되게 나아가되
최대한 자신의 논리를 좀 더 강화시켜 가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고, 만약에 중간에 너무 예상치 못했지만 치명적인 반박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부를 인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피셋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인정합니다만, 그거는 받아들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이 반박한 것에 일부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극단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나의 큰 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상대방이 진술하는 것을 다 튕겨서 다 반박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일부는 받아들이는 거죠. 일부는 받아들이면서, 그럼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도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별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오히려 더 법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함께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낙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태는 개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논증의 그런 주고받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해 주셨다가 면접에서도 활용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추리 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를 잘 기억을 해 주셨다가 논술을 쓰시거나 면접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면접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 더 공지사항이 있다면, 원래는 2기가 바로 다음 주에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주를 쉬고 7월 첫 번째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은 마감을 시킬 거고요. 이미 좀 신청한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하실 친구들은 조금 서둘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7급 시험이 겹치고 또 리트 시험이 중간에 있어요. 사실 그 6주 안에.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리트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일단 같이 하길 원합니다. 왜냐면 그 리트에서 항상 필독서로 나오는 책들이기도 하고, 면접이나 논술에도 연결이 되는 그런 논점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리트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리트 시험 이후의 절차에도 많이 연결이 되는 만큼 저는 꼭 진행을 같이 하시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이긴 한데, 네. 네,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좀 걸쳐 있는 만큼 7급 준비생들,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서살롱은 네, 멈추고 7급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미 신청을 했다. 그러면 고 해야죠. 네. 어쨌든 시험 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되시게끔 네,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네,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우리 똑똑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에 했던 얘기, 소름 돋았던 그런 얘기들, 너 알아? 너 정의란 무엇인가의 필자가 왜 그렇게 썼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소름 돋지, 내가 그거를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독을 했다라는 그 기쁨,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깊게 생각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 권 자체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막 시험 성적을 올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이제 독서살롱을 이어서 하시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혼자서라도 그 책을 읽는 그런 습관들을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따로 독서 시간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네, 우리 또 기회가 되면 만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모두 같이 있어서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